살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실수들은, 정말 어떤 것들은 되돌아보면 그냥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은 박성수이고 올해로 92살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 온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말들이 저와 함께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건 짧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도 천천히 흘러가면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저는 1932년에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첫 장면은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게 어떤 건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밥대를 놓쳐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배고픔이요. 그 감각은 92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제 몸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사람의 몸은 오래된 두려움을 잊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린 제 눈에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늘 일을 하셨고 거의 웃지 않으셨고 밥상에 앉아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분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작고 마른 분이셨는데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바느질을 하셨어요. 잠을 자지 않는 분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늘 우리 형제들한테 뭔가 하나씩은 챙겨주셨어요. 조그만 것들이요. 옥수수 한 개, 따뜻하게 데운 물 한 그릇, 잠들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손길.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작은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어요. 저는 형이 둘에 남동생이 하나, 여동생이 둘이었어요. 6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그 시절 셋째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장남처럼 뭔가를 물려받을 것도 없고 막내처럼 귀여움을 받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자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는 법을 일찍 배웠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15살에 저는 도시로 나왔어요. 마을에서 공부를 계속할 형편이 안 됐거든요. 부산에 있는 먼 친척 집에 신세를 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헌책방에서 산 낡은 소설책들, 누군가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은 페이지들, 어두운 방에서 작은 전등 불빛 아래 눈을 찡그리며 읽던 그 시간들이요. 그 시절에 저는 삶이란 결국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2살에 군에 갔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였는데 그래도 나라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군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 제주도에서 온 사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아들, 부잣집 아들도 있었고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건 출신이나 배경이 그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제대하고 나서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곤 손과 몸뚱이뿐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젊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날랐고, 결국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다가 거기 주인 아저씨한테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어른이었어요. 성수야,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사람을 파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반만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 이름은 김정옥이었어요. 중매로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호기심인지 경계심인지 모를 뭔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그때 왜 그런 눈으로 봤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는 전자였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셋 태어났어요. 큰아들, 딸, 작은아들 순서로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보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사업은 조금씩 커졌어요. 철물점에서 시작해서 건자재 도매업을 하게 됐고 70년대에는 그게 나름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거래했고 덕분에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사업에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어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시엔 어음 거래가 당연한 관행이었는데 저는 그게 불안했거든요. 남한테 빚을 지는 것도 싫었고 상대방한테 빚을 지우는 것도 싫었어요. 그 원칙 때문에 몇 번은 큰 거래를 놓쳤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요. 80년대에 몇몇 큰 업체들이 연쇄부도로 무너질 때 우리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서 저는 점점 집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명절에도 일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불평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제가 없어도 집이 잘 돌아가도록 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거고 여자는 집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제가 65살 때였어요.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내 곁에 온종일 있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고 밥을 먹이고 아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먹을 때 눈이 밝아지는지, 어떤 날씨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저는 40년 가까이 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웠어요. 나이 65세요. 아내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회복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업을 큰아들한테 넘기고 은퇴를 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요. 왜냐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계약을 따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고. 은퇴 후에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가고, 나중엔 일본에도 갔어요.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들이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바빠서 못 갔었거든요. 그 여행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유명한 곳을 가서가 아니라, 아내 옆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웃을 수 있어서요. 아내는 제가 8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용한 일은 아침이었어요. 전날 저녁에 제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 온기가 식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이상하게 그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세상이 한꺼번에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외주고 손녀가 가끔 묻고 가는데 평일에는 대부분 혼자예요. 노인이 혼자 산다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면 예,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오늘도 세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줄 몰랐던 거겠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9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길에서 제가 본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한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못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저녁,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나중으로 미뤘어요.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살았는데, 분명히 그날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없어요. 다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아버지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때 무섭게 보여서 가까이 못 갔는데 실은 너무 의지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평생 수고하셨다고. 제가 커서 보답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못했다고. 그 말도 못했어요. 아내한테는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 모든 시간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조금 더 일찍,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요. 말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에 관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진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삶의 질이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 힘든 날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백 명이 넘는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지인들, 명함이 한 상자도 넘게 쌓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진짜 연락이 온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0명이 안 됐어요. 그중에는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도 있었고, 군대 동기도 있었고, 어릴 때 같이 자란 동네 친구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관계는 유지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관계는 은행 계좌 같아서 평소에 꾸준히 넣어두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평소에 아무 연락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연락하세요. 이유 없이요.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요. 그 전화 한 통, 그 문자 한 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에 관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병원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피곤하다고 하면 정말 피곤한 거고, 쉬고 싶다고 하면 정말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요. 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로 때문에요. 저는 젊을 때 몸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파도 참았고, 쉬어야 할 때도 일했어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였어요. 몸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 집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저는 70 넘어서부터 여러 군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게 젊을 때 무리한 것들의 흔적이라는 걸 알아요. 네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젊을 때 더 잘 살기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나쁜 목표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덕분에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특히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진짜 행복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만족감은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느라 포기한 것들, 놓쳐버린 것들이 나중에 더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직접 겪었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도구예요. 뭔가를 하기 위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한 도구요. 그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도구가 나를 부리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용서에 관한 거예요.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오래된 원망이 있었어요. 한 거래처 사장이 저를 뒤통수 친 일이 있었는데, 그 배신이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그게 10년 넘게 갔어요. 10년 동안 제 안에 그 분노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읽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 일도 기억 못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혼자서 10년을 그 분노를 안고 살았어요.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분노를 내가 더 이상 안고 살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내 남은 시간을 그것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거예요. 저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결국 삶은 큰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 졸업식, 사업 성공 같은 특별한 날들이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의 평범한 날들, 별일 없이 지나가는 오후들, 가족과 함께 먹는 별것 없는 저녁 식사들, 그런 것들이 실은 삶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어떤 질을 가졌느냐가 결국 어떤 삶을 살았냐를 결정해요. 저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그 평범한 날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어디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보면 옆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범함 안에 제가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에 마당에 나왔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앉아 있는 거, 비가 오고 나서 흙냄새가 나는 거, 손녀가 전화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실은 작지 않아요. 이게 삶이에요. 이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들이 모여서 일생이 돼요. 그리고 그 일생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건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 처음으로 아이가 아빠라고 부른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을 꼭 쥐어주던 감촉,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92살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지고, 오르막길을 걸으면 숨이 차요.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앉아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 중 한 명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이유 없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오래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생각났다고. 그리고 오늘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조금 더 느껴보세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알았으면 해요. 이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요.